후배님, 나 스킨 좀 빌려줘. 저 여자 스킨밖에 없는데요. 어때? 같은 향이 나지? 너랑 나랑.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안 해. 네 눈이 말하고 있잖아. 나 좀 쳐다봐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저 따위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 전정희. 깊고 짙은 어둠 속에 그 사람이 있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목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술에 취해서 이렇게 깜깜한 골목에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못 본 척 그 사람을 지나쳤다. 안 그래도 어두운 골목길을 건너라 긴장되기도 했고 괜히 아는 척했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봐. 정적 속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지나치려고 했던 걸음을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은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나는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재윤아.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나는 혹시나 해서 한마디 던져보았다. 넌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기냐?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몰라? 너 나 모르냐고? 모르는데요. 모 방송국 경영국 2년차 차재윤. 차장을 보고도 모른 척 내빼기냐? 나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구실이 없었다. 귀찮은 일은 딱 질색이어서 웬만하면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상사를 보고도 도망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상대는 간부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 차장이었다. 유 차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차장님 혹시 술 많이 드셨어요? 아니 그것보다 이 동네엔 무슨 볼일이세요? 나는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놓았다. 솔직히 유 차장이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성가시다는 생각뿐이었다. 난 도움이 필요해. 네? 뭔 일은 아세요? 좀 힘들어서 그래. 부축 좀 해줘. 119 부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119 필요 없어. 그냥 나 좀 일으켜줘. 유 차장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네, 정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게 도와주는 사람의 표정이야? 방금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했지? 설마요.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유 차장이 내민 손을 잡았다. 손을 쭉 뻗으며 엄살을 떠는 유 차장의 모습이라니. 방송국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아마 놀라서 기절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유 차장은 경영국뿐만 아니라 방송국 평직원도 모두 알고 있는 유명 인사였다. 일단 잘생긴 얼굴도 한몫했지만 그보다도 더러운 성격 때문이었다. 특히 여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했고 살짝 닿기만 해도 역정을 낸다는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다. 간부들 중에 유일하게 여자를 벌레같이 본다고 들었는데 그런 그가 내게 손을 뻗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차장님, 제가 남자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착각하시나 본데 저 여자입니다. 뭐? 손 잡아드려요? 전 상관없는데. 평소 나는 짧은 머리칼에 항상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 치마를 입는 횟수는 1년에 몇 번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일을 할 때 그게 편했고 이제는 남자 취급을 받는 게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여자 기피증이 있는 유 차장의 소문을 들은 터라 미리 언지를 해두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남자 여자 가릴 상황이냐? 얼른 부축 좀 해줘. 어쩔 수 없이 손을 뻗어 유 차장을 부축해 일으켰다. 유 차장은 꽤 많이 다친 것 같았다. 어디서 다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기도 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 보니 누구한테 맞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병원 싫으시면 집이 어디예요? 콜택시 부를까요? 뭐? 아, 집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를 보았으면 먼저 치료부터 해주는 게 도리 아니야? 설마 저한테 치료까지 바라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의 표정은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완전히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얘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는 듯 싶었다. 후배, 내가 방송국 차장인 거 몰라? 잘 아는데요. 혹시 내가 유민식이라는 거 몰라?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방송국, 같은 경영국 간부에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아픈 환자를 두고 콜택시 불러줄 테니 집에 가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요? 집에 구급상자 있어? 있어요. 나 좀 치료해줘. 나는 어이가 없었다. 평소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간부가 대뜸 반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귀찮은 부탁까지 하다니.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게 질색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왠지 내 삶을 흩뜨려 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썩 내키지 않았다. 누구든 간에 내 공간을 마음대로 헤집고 들어오는 건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할 수 없죠. 그럼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 가지 말고 너희 집에서 치료 좀 해주면 안 될까? 안 되는데요. 부탁해. 병원엔 가면 안 돼서 그래. 저도 정말 안 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어떻게 남자를 들여요? 후배님, 정말 아무 짓도 안 해. 우리 방송국 직원이면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여자라면 얼마나 치를 떠는지. 그렇긴 한데 저도 정말 곤란하거든요. 치료만 받을게. 상처에 피만 멎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게. 새벽에 응급실에 간 거 들통나는 날엔 정말 끝장이거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닥해, 재윤아. 그때 그 사람의 입에서 재윤이라는 이름이 또 불쑥 나왔다. 처음 나를 불렀을 때도 이상했지만 지금 그 사람 입에서 또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나는 신기했다. 아니, 그보다 의문이 앞섰다.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른 것인지 나를 본 적도 없을 텐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게 생각하다 보니 유 차장이 이 동네에서 이 꼴로 서성거리는 것도 궁금했다. 여기저기 얻어맞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도 이상했다. 아무튼 이상한 것 투성이었다. 그럼 저희 집 요 앞이니깐 그쪽으로 가시죠. 걸을 순 있겠어요? 다리가 불편하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꼴이 되도록 맞나요? 궁금한 것도 많다.
원래 잘생기면 시비에 잘 휘말리게 돼 있어. 얼굴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차장님 성격이 꽤 유명하시더라고요. 치. 그 사람은 짤막한 말을 내뱉으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한 걸음씩 천천히 옮겼다. 여자와는 말도 잘 섞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부축하다 보니 어쩐지 그 말이 다 거짓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나저나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근데요, 차장님, 또 뭐,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전 거의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데 부서 회식엔 별로 나가지도 않고. 신입 환영회 때 왔었잖아. 아, 그때 빼고는 다른 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는걸요. 알아. 네? 그냥 후배님을 알고 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그건 아니지만 말할 때마다 늦꼬리 쑤신다. 그냥 말하지 말고 부축만 해줘. 아, 네.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 하지만 깊이 숨을 쉬면 술 냄새보다도 남자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나는 여자지만 향수를 싫어하는 편이었다. 특히나 진한 향의 남자 향수는 질색하는 편인데도 왠지 이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는 좋았다. 시원하고 금방이라도 냄새에 취할 것만 같았다. 어디서 이런 향수를 산 거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대뜸 질문을 던졌다. 혼자 사는 거야? 네. 그럴 것 같았어. 왜요? 이미지가 강해 보였거든. 혼자 살 것 같은 이미지랄까? 그런 이미지가 어디 있어요. 쇼컷하고 바지 입고 다니면 다 혼자 사나요? 무섭지 않아? 혼자 사는 거요? 응.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건 이번 달 월세를 못 내면 어쩌나, 다음 월급 타서 부모님께 돈 보내고 나면 또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뭐 그런 거죠. 어둠이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셔? 돈을 보낼 만큼 어려운가? 네, 어려워요. 지금 강원도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번 돈은 다 날리고 빚도 많아요. 그리고 내 대학 학자금 대출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자라도 보태시라고 많이 보내요. 아, 그렇구나.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나의 집은 원룸에 8평도 채 안 되는 답답한 반지하방이었다. 친구들도 내 집에 들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초로 내 방에 온 사람이 유차장이 될 줄이야. 그것도 이렇게 다친 사람을 데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 사람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은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피투성이가 된 셔츠나 옷과 달리 구두는 새 것처럼 먼지 하나 얹혀있지 않았다. 셔츠는 어떡하죠? 피투성이인 채로 집에 갈래요? 나중에 친구한테 빌릴 테니까 일단 치료부터 해줄래?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랍에서 구급상자를 찾고 있을 무렵 그 사람은 전화기를 꺼내 들더니 이 새벽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동네 이름을 말해주면서 주변의 편의점과 또 뭐가 있다며 옷가지를 가지고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 이상했다. 처음부터 전화해서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 것을 무엇하러 귀찮게 나를 불러 세우기까지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기요, 구급상자. 그 사람 앞에 구급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는 커다란 눈으로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인상을 팍 구겼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다.
지금 나더러 상처를 치료하라는 말이야? 그럼요. 치료해줘.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잖아. 나 등에 있는 상처도 꽤 깊다고. 손이 닿질 않잖아. 근데 치료하려면 선배님 옷을 벗으셔야 하는데. 벗을게. 벗으면 되잖아. 유 차장은 혼자 끙끙대면서 아픈 팔을 휘두르며 티셔츠를 벗으려 애썼다. 조금만 스쳐도 아픈지 연신 신음을 내면서 유 차장은 겨우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었다. 까만 구릿빛 피부에 군데군데 피 묻은 상처가 드러나고 있었다. 잔 근육으로 다져진 탄탄한 상체에는 안쓰러울 정도로 깊게 패인 상처가 보였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이거 칼자국 같은데요? 누가 칼을 휘둘렀어요? 큰 칼은 아니고 카터칼 같은 거였어.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신고? 걔들이 경찰인데. 네? 경찰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병원에 가자는 것도 집으로 가라는 것도 싫다고 했던 거였구나. 아무튼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상처가 난 부위를 먼저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다. 상처 부위에 연고가 닿을 때마다 유 차장은 아픈지 신음을 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상처 부위를 붕대로 감았다. 살살 해줘. 손가락이 닿았다. 그의 맨살에. 여자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의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난생 처음 보는 남자의 맨살은 여자와의 차이점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다. 탄탄한 느낌이었다. 골격이 넓고 어쩐지 단단해 보였다. 잠깐 넋을 잃고 상처를 치료하는 사이 그는 뚫어져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계속 내 시선을 쫓고 있었는지 피식 웃으며 나를 흘낏 쳐다보았다. 나의 몸을 더듬거리며 생각에 빠지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상상한 거야? 네? 어쩐지 분위기가 싸해져서 뒤로 흠칫 물러나며 나는 유 차장을 노려보았다. 이런 분위기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애초에 이래서 도와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람 뭐지? 정말 여자를 벌레처럼 보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나는 다시 상처 치료를 위해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기를 되풀이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 차장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짐승이 목표물을 발견한 것처럼 눈동자가 묘하게 빛을 발했다. 이상한 말씀 하실 거면 가주세요. 알았어. 농담이야. 너무 아파서 그랬다고. 전 그런 농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어, 재윤 후배님. 누가 오신다면서요? 그분은 언제 도착하신대요? 10분 뒤에 도착할 거야. 붕대 감아드리고 그러면 시간이 딱 맞겠네요. 응. 근데 나 이따 세수 좀 해도 돼? 그러세요. 정말 웃겼다. 유 차장은 내 집에 처음 왔으면서 마치 계속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는 원룸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듯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간혹 나랑 눈이 마주치면 눈웃음까지 치면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썰렁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상처 부위에 연고를 다 바른 다음에 붕대로 다친 부분을 칭칭 감아주었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감고 있었는데 문득 유 차장의 깊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가까이에 있었기에 숨소리가 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귓가에 들리는 그 생생한 숨소리 때문에
잠깐 멈칫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은 숨소리조차도 매력적이구나. 나는 어느새 통상적인 여자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목구비가 잘생긴 그를 보면서 절대 그 얼굴에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유차장의 숨소리에 금방 이상한 생각을 하고야 말았다. 어쩐지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졌다. 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나 잠깐 세수 좀 하고 올게.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지금은 거동이 좀 편해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전히 절뚝거리는 발을 옮겨 화장실로 향했다. 그가 문을 닫고 세면대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세면대에서 흐르는 물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듣게 되는구나. 기분이 묘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 좁은 공간에 있다는 게 아무리 위급 상황이라고 해도 어쩌자고 저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올 생각을 했을까. 유차장은 씻었는지 앞머리까지 젖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흐르는 물방울은 얼굴에서 그의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건은 선반에 있는데요. 아,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마르니까. 씻고 나온 뒤 유차장은 벽만 쳐다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수건으로 닦으면 간단할 것을 정말 물기가 마르길 기다리는 건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인데 얼굴만 번지르르한 게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 됐다. 네? 물기 다 말랐어. 후배님, 나 스킨 좀 빌려줘. 저 여자 스킨밖에 없는데요. 여자 스킨이라도 괜찮으니 좀 빌려줘. 네. 나는 화장대로 가서 스킨을 가지고 왔다. 평소 화장을 안 하고 다닐 때도 많은 나는 기초 화장품조차 변변치 않았다. 스킨도 시장에서 파는 최저가를 사서 썼다. 고급 향수를 쓰는 유차장이 스킨 냄새가 좋지 않다고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스킨을 내밀었다. 여기요. 땡큐. 유차장은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스킨을 조금 덜어내어 얼굴에 바르고 몇 번 두드린 뒤 뚜껑을 닫았다. 유차장은 다시 내게 스킨을 건네주며 씩 하고 웃었다. 어때? 예? 같은 향이 나지? 너랑 나랑. 그 말에 나는 픽 웃었다. 그 사람이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의도적으로 내게 접근하는 건가? 아니, 그보다도 왜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콤한 사탕 같았다. 그의 말은 녹여서 사람의 심장을 애태울 것만 같았다. 그런 얼굴 할 필요 없어. 네? 빨개져서는 난처하다는 표정 짓지 말라고. 그냥 한 말이니깐. 저기 치료도 다 했는데 이젠 집으로 가보세요. 사거리까지 데려다 줄래? 친구가 그쪽으로 오기로 했거든. 바로 앞이니깐 그럴게요. 후배님.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은혜는 꼭 갚을게. 됐어요. 뭘 이 정도 가지고. 남자를 방에 들이기 싫었잖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차장님이 박박 우기시는데. 후배님 말빨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 방송국에서 만나면 밥 한 끼라도 사줄게. 방송국에선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차장님이 꽤 눈에 띄셔서 다른 여자 직원들의 표적이 되기라도 하면 곤란하거든요. 후배님도 표적이 되나? 남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표적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저도 여자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이 은혜를 꼭 갚을게. 예, 알겠습니다. 유 차장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현관까지 가서는 긴 한숨을 내뱉으며 구두를 신었다. 이 집에 있었던 20분간의 기억을 뒤로하고 나는 그 사람을 부축하여 사거리로 나왔다. 새벽녘 가로등도 적은 이 거리에서 맡을 수 있는 거라곤 오로지 그의 향수 냄새뿐이었다. 아무리 내 스킨을 썼다 해도 그에게 배인 그 깊은 향기는 지워지지가 않았다. 후배님, 예? 내 이름 알고 있지? 네. 다음에 만나면 이름도 같이 불러줘. 부를 일이 없을 텐데요. 부르면 밥 사줄게. 아니요, 됐습니다. 지독히도 애교가 없네. 그래도 결국 사달라고 하게 될 거야. 오늘 밤엔 고마웠어, 재윤아.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너 말이야. 첫눈에 보아도 여자인 거 알 수 있어. 충분히 여자다운데 남자 같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선이 무척 고와. 예? 보통 여자보다도 선이 더 곱다고 말한다면 변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아무튼 후배님, 다음에 보자고. 커다란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짧은 머리카락이 그 사람의 손에 놀아나 이리저리 흩어지며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부스스해졌다. 누가 저 사람한테 여자 기피증이 있다고 했을까? 대체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지? 웃을 줄도 알고 달콤한 말을 하는 인기 많은 남자인 것 같은데 대체 그 소문의 근원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 친구가 차를 가져오면 난 타고 갈 테니까 어서 들어가. 가시는 것 보고 갈게요. 만약에 안 오면 나 재워줄 수 있는 거지? 아니요, 들어가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나는 그에게 등을 보이고 걸음을 옮겼다. 그래, 잘 들어가. 나는 못 들은 척하고 한 건물의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서서 그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의 친구가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어디선가 검정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유차장 앞에 서는 것이 보였다. 친구가 잘 나가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그의 친구나 또래가 아니라 거의 아버지뻘 되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운전자는 뛰어내려서 그의 앞에 서는가 싶더니 허리를 90도 각도로 꺾어 인사를 했다. 운전사가 승용차 뒷자리 상석의 문을 열어주자 그가 몸을 구겨넣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 출발하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아리송한 사람이었다. 혹시 그 사람이 재벌의 아들쯤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이 오늘 밤 내 영역에 있었다니 마치 내가 동화 속 신데렐라 공주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나는 생각보다 빨리 그 사람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어떤 여자가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와서 때렸대. 지난밤의 상처는 불량배에게 다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여자가 데리고 온 폭력단에게 당했다는 것이었다. 사랑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그 여자가 지시하자 폭력배들이 미친 듯이 밟았다던데 유 차장님 오늘 보니깐 또 괜찮아 보이시네. 그래도 다리는 좀 심하게 다쳤나 보더라. 절뚝거리던데. 그 사람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생중계하듯 여직원들은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방송국 내에는 그 사람의 골수 팬들이 많았다. 물론 앞에서 대놓고 접근을 하지 못하지만 여직원들은 멀리서나마 그를 지켜보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수가 꽤 많았다. 성격이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소문이 돌아도
그 사람의 골수 팬들은 지칠 줄을 몰랐다. 그렇게 좋으면 좀 더 앞에 가서 보든가.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섭냐? 재윤이 너 유 차장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늘 같은 차장님한테. 대체 누가 하늘 같은 차장이래? 잘생기면 다 하늘 같은 차장이 되는 거야? 당연하지. 다가갈 수 없어서 더욱 아름다운 거잖아. 더러운 벌레들이 꼬이지 않잖아. 난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게. 우리의 아름다운 왕자님이 한 여자의 것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는 그냥 두기로 했다. 유 차장이 우리 집에 왔다는 걸 얘기해 보았자 입방아에 오를 것이 뻔한 일이다. 친한 직장 동료에게 유 차장의 일을 털어놓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의 몸에 패인 깊은 상처까지 보았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유 차장은 내겐 너무 먼 존재였다. 뜬구름 위에 서 있는 우상처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닿을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우상이었다.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인 것은 그저 하룻밤의 꿈이라고 치부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다. 끝과 끝.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어쩐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는 먼 곳에 서서 내 얼굴을 몇 초 동안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만의 착각일까? 그런데 어젯밤에 그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사장급이라면 몰라도 방송회사의 차장급이 그런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다. 하기는 원래 집안이 부자라면 그럴 수도 있었다. 또 친구가 부자라도 가능한 일이었다. 재윤아, 뭐 골랐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친한 동료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난 그냥 라면. 그래? 그럼 우리 어디서 먹을까? 저기 어때? 우리는 식당의 맨 구석으로 갔다. 이곳은 남은 반찬을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라 항상 자리가 비어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등지고 앉는다면 이보다 좋은 명당도 없었다. 나와 동료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로 하고 나란히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가지고 온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비어있는 앞좌석에 누군가가 식판을 들고 와 앉았다. 우리처럼 비위가 좋은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유 차장이었다. 나는 유 차장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목례를 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회사 상사에게 보내는 경의의 표시였다. 왜 이런 데로 와서 먹는 거지? 얼마든지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구내식당에서 빈자리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었다. 다만 동료와 나는 좋은 자리를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다. 내가 인사를 하자 유 차장도 형식적으로 끄덕 고개를 숙이더니 바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우리는 갑자기 상사가 앞에 앉자 밥 먹는 것이 불편해져서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다. 밥을 먹다가 유 차장과 또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못 본 척했다. 애초에 나를 모르던 사이처럼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우리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 저녁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유 차장이 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상처를 치료했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 한 그것은 영원한 비밀이 될 터였다. 그런데 조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더니
오늘은 나를 본체만치 하는 것이 얄미웠다. 옆자리 동료가 밥을 먹으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유 차장님이 우리 앞자리에 앉았어. 어떡하지? 우와, 밥 먹는 모습도 예술이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은 채 내게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대고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그녀의 맞은편에 바로 그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 좋아할 만도 했다. 오래도록 해바라기 하던 연인을 바로 코앞에서 보는 절호의 기회이니 별로 이상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왠지 기분이 나빴다. 차라리 아까 그 먼 곳에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못 본 척했더라면 그럭저럭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는 척을 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점심을 먹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우리의 식탁은 공기가 미묘했다. 그 사람이 들이쉬는 공기는 나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들이마시고 있는 것이 괜히 싫었다. 공기조차도 이 사람이랑 공유하는 건 싫어. 엮이면 골치 아파. 빨리 밥을 먹고 이 자리를 뜨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라면을 빨리 먹었다. 재윤아, 천천히 먹어. 나 급해. 너도 얼른 먹어. 으이그, 알았다. 그 사람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어제 보니 입이 그렇게 무거운 사람도 아니던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다. 나는 라면을 먹으며 흘깃흘깃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철저하게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어제는 얄궂은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말들을 내뱉더니 오늘은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옆자리에 앉아 밥만 먹어댔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어제 이 사람과 엮이고 나서부터 왠지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원래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귀찮은 일에 엮이는 것도 싫어했는데 간밤에는 잠까지 설쳤다. 아무튼 어색한 식사는 우리가 먼저 식판을 들고 일어나면서 끝이 났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출근해서 휴게실로 갔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시기 위해서였다. 커피를 뽑아 뒤돌아서는데 언제 왔는지 유 차장이 내 뒤에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인사를 했다. 감 위에 이방인 읽어봤어? 유 차장은 대뜸 내게 물었다. 생뚱맞은 그의 질문에 당황스러워 내가 말했다. 아니요,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이방인을 보면 태양이 눈이 부셔 살인을 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 네 생각을 묻고 있는 거야. 갑자기 웬 뜬금없는 질문이지. 태양이 눈이 부셔 살인을 했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쓴 책도 다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럼 읽어봐. 그 사람이 내게 책을 내밀었다. 내가 얼른 받지 않자 빨리 받으라는 듯 눈짓을 했다. 나는 기분이 나빴다. 책을 추천하는 것도 아닌 강요하는 말투로 읽어보라니. 애초에 관심이 없어서 읽어보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불쑥 책을 내미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싫어요. 궁금하지 않아? 나는 인상을 찡그린 채 그 사람을 노려보았다. 유 차장은 한층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뭐가요? 이 책의 주인공인 메르소가 태양이 눈부시다는 이유로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마지막까지도 그런 궁금증을 남기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렸어. 방금 읽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근데 네가 이 책을 읽는다면 나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 같아. 왜죠? 그냥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이름으로 빌렸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도록 해. 저기요, 차장님. 왜요, 후배님? 전 이 책에 관심이 없어서 저한테 주셔도 읽지 않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 네. 후배님은 읽을 거야.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내 관심을 받아보려고 어떻게든 읽을 테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경우지?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이라도 하는 건가? 내가 왜? 다른 세계에 사는 당신 따윈 전혀 관심도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여자가 차장님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 안 해. 네 말이 맞아. 모든 여자가 날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왜 절 물고 늘어지시는 거죠?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네 눈이 말하고 있잖아. 네? 나 좀 쳐다봐 달라고. 이 사람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거지? 쳐다봐 달라니. 그런 생각 따윈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빠지게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런 적 없어요. 쳐다봤잖아. 식당에서부터 쭉 쳐다봤어. 눈 몇 번 마주친 걸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전 아니거든요. 후배, 거울 앞에 서서 네 눈을 똑바로 바라본 적 있어? 없어요. 봐봐, 네 눈이 어떤지. 남자든 여자든 네 눈을 보고선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감정 없는 동물일 거야. 본인이 자꾸만 갈구한다는 눈빛을 보낸다는 걸 모르나 보지? 몰라요. 차장님의 헛소리이신 것 같은데요. 네 눈을 보면 숨이 턱 막혀와. 그래서 가만둘 수가 없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그 사람은 나를 쭉 훑어보았다. 깊은 한숨을 내리쉬더니 감 위에 이방인을 내 손에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만날 땐 꼭 이방인을 다 읽어놓도록. 낮은 음성. 잠이 덜 깬 듯한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다. 그토록 매력적인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참 동안 내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들리기만 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가슴 깊숙한 곳으로 찾아와 감정을 일깨우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의 소리의 울림, 향수 냄새는 간신히 쥐고 있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영역에 들어오려 하고 밀어낼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나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어젯밤부터 내가 자기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물줄기가 흐르던 그 목선이 생각이 나서 깊게 패인 상처가 각인처럼 남아있는 널찍한 등이 생각나서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가 시선을 잡아두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내 잠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랜만에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움에 떨며 잠을 이루질 못했다. 손에 남아있는 감각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그런 감정이 완전히 식어버리기도 전에 자꾸만 마주치니 감정의 혼란은 더해져만 갔다. 미칠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자꾸만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저녁에 퇴근하려고 1층 로비를 지나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저만치 앞에 며칠 전 밤에 보았던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뛰어가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어 창문이 내려지고 운전석의 운전자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은 그날 새벽에 그 사람을 데리러 왔던 나이 60대의 그 얼굴이었다. 미안해요. 유 차장님을 모시러 온 분이시죠? 네, 유 차장님 안 내려오신대요? 그는 내 말을 잘라 먼저 물었다. 네. 나는 거짓말로 그렇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꼭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회장님이요? 미치겠네. 회장님께서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무척 화가 나 있는데. 그제야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다. 회장님이라면 어떤 회장일까? 나는 내친김에 유 차장의 비밀을 알고 싶었다. 유 차장님 아버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방송국 회장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방송국 회장이라. 방송회사 유 회장이면 같은 유 씨였다. 결국 유 차장은 우리 방송국 회장의 아들이었다. 나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이방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하 구내식당에 내려갔다. 그런데 맨 구석 쪽 늘 우리가 앉던 쓰레기통 근처에서 그 사람이 점심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앉은 식탁 근처로 가서 이방인 책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안 읽었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네 눈을 보면 알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네, 저 따위가 어떻게 감히. 나는 몸을 돌려 그 사람을 뒤로 하고 돌아섰다. 같이 마주하고 밥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말이 들렸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내식당을 나왔다. 애초에 안 되는 것은 아예 싹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았다. 왜냐하면 나는 내 분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씩씩하게 구내식당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나는 나 자신을 칭찬할 수 있기를